자, 오늘 꿈은 상당히 좀 길이가 좀 있죠.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배경에서 보면은 아내와 나는 확실히 아는 사람들, apparently, knowing, 지금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나와 아내 주변에 있는 인격들인데 굉장히 가까운 인격들이고 어쩌면은 나와 아내 사이를 보고 있는 목격자 내지는 친밀한 그런 인격들이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 한 통속이 돼 있는 거죠. 어쩌면 어쩌면 이것을 이제 기호로 나타낸다면 축하장으로 행하고 있는 나와 아내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아마 이게 한 그림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딱 그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장으로 왜 가느냐, 또 축하장으로 가는 것과 짝이 되는 것은 바닷속 풍경인 거죠. 어차피 보면 바닷속 풍경을 보기 위해서 축하장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배경을 축하장으로 간다까지 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경을 끊을 때도 이게 적어도 기호와 대상 해석제가 나올 만한 그런 단계에 가서 끊어야지. 그래야 이제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대양에 이제 거기 이제 축하 행사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양의 밑바닥처럼 장식한 큰 홀이 이제 여러 개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찌 보면 수족관처럼 그 홀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치 누군가가 조명 장치가 된 바닷속 풍경을 보고 있는 듯해요. 이제 여기가 이제 누군가가 누굴까? 그런데 이 누군가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나? 분명히 이제 이 나와 아내와 사람들을 인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미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걸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바다 밑바닥에 서 있는 다이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누군가하고 뒤에 있는 누군가가 동일인이냐, 그렇게 느껴져요. 여기서는. 그래서 누군가가 조명장치가 된 바닷속 풍경을 보고 있는 듯하고 온갖 종류의 바다 생물들이 헤엄치거나 기어다니고 있고, 또 그 누군가는 또 다이버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죠? 거기까지 좀 우리는 띄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탁자이가 나오지만,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가 과연 누굴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는 가보니까 뭐 하고 있더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오지만 어쩌면 그 나와 아내와 다른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신분석학적이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대상일 겁니다, 아마. 주체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기호학으로 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축제장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들, 이게 기호라면 그것이 향하는 곳은 바닷속 풍경이 되겠죠. 결국은. 그러면 바닷속 풍경이 짝이 되는 거지 누군가가 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기호학적인 관점은 존재 그 자체에 있어요. alright?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적인 것을 염두에는 두지만 그 심리학적인 것을 기호학적인 시각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체를 보더라도 기호적 관점에서 주체를 보는 거고, 대상을 보더라도 기호적 관점에서 대상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나와 아내와 사람들이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군가가 아니죠. 정말 만나야 할 대상은 바닷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 누군가는 중간 역할을 하고 그 바닷속을 보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내자라고 분명하게 나오진 않아서 안내자로 안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가서 보니까 너희들 오리라고 내가 예상해서 마치 이런 듯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미 안내할 것 같은, 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중간 안내자는 이 지금 주체들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대상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상하고도 관련이 있는 어쩌면은 헤르메스와 같은 정신의 그 전체성이 보는 중심에서 보낸 전령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이 대상을 정하고 또 해석체를 이항과 사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를 어떤 것이 더 잘 드러내느냐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는 심리학과 기호학, 벌스 기호학을 같이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탁자가 많이 있어요. 저 바닷속인데. 아니, 탁자가 있다는 게 안 어울리죠. 근데 이것을 과연 그 분위기에 안 어울린다로 봐야 될까? 나는 거기에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의식의 생각이에요. 무의식적인 사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어떤 탁자냐? 이건 유심히 봐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거친 탁자라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탁자 자체가 있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환상이나 꿈속에서는 별거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어울린다, 어울린다라는 건 지극히 의식적인 생각인 거예요, 사실은. 무의식 속에는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거친 탁자예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은 거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큰 홀이 있고 어떤 축제장에 비해서 약간 안 어울린다라는 그런 뜻이지 왜 이게 여기 있냐? 바닷속에 뭐 탁자가 있냐?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장소에 어울리는 우아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약간 우아하게 자기는 느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은 그 성적인 느낌도 줘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으로부터 특히 아내로부터 그 우아한 그 느낌을 기대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어찌 보면 아내의 반응은 거칠고 그 딱딱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 뭔가 우아한 그 분위기를 생각했는데 딱딱한 탁자가 있다. 또 이것은 또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요. 탁자라는 게 딱딱한 게 이런 축제 분위기는 이제 에로틱한 그런 분위기라면 이것은 사무적인 그런 분위기도 좀 난단 말이죠. 그래서 딱딱하고, 그러니까 거칠고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은 이성과 에로스, 감성의 그 차이에서 오는 좀 이제 그런 그 부조화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의 시골 장터에서 물건을 늘어놓을 때나 쓸만한 그런 거친 이제 탁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탁자들을 떠올린 게 아마 꿈꾼 뒤의 일이다. 이제 꿈을 꾸면서 생각 안 났지만 이제 재현하면서 생각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건 꿈이에요. 만들어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두 가지로 분리해 본 겁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자, 1항을 나와 아내 동행자로 봅니다. 오케이? 일행이에요. 그리고 2항을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예요. 그죠? 사람과 사람. 3항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을 감싸고 있는 배경이 이제 축하 행사장이 되고 바닷속 풍경이나 탁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누군가로 대변되는 정신의 중심이자 안내자는 나와 아내 그리고 동행자들을 축하 행사장으로 초대해요. 그곳은 무의식의 바다로서 바닥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만다라 탁자도 있어요. 이때 누군가는 주체의 심리적 대상이라고 했어요, 내가. 응? 심리적 대상인 거예요. 기호로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대상이 돼요. 그리고 사망의 무의식의 세계는 1항과 2항의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모호한 이론적 배경이 돼버려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 심리적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주체와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냐? 1항과 2항은 성립이 돼요, 주체와 대상은. 해석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는 무의식의 주체로서 나와 있는데 그 무의식의 대변자인 축하장이나 바닷속 풍경이나 탁자가 해석의 원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예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들어준 겁니다. 왜?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1항은 나와 아내로 해요. 그리고 이제 2항이
이제 동행자가 된 이제 2항 나와 아내 동행자가 1항이고요. 2항이 바닷속 풍경과 탁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1항이 의식이라면 2항은 무의식이에요. 이게 이제 완전히 짝이 되는 거죠. 어쩌면은 이제 의식적인 기호인 거죠. 1항은. 그리고 2항 대상은 무의식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짝을 이뤄요. 그러면 그 둘을 연결해 주는 게 누군가예요. 바닷속 다이버 또 안내해 주는 누군가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누군가는 1항과 2항을 다 매치도 해주고 그 원리도 제시해 준다. 그래서 이제 나와 일행이 경험해야 할 곳은 바닷속과 그 바닥에 있는 탁자로 보인다. 바다 밑바닥 깊은 심층에 있는 다이버로 보이는 누군가는 일행들을 무의식의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 겸 중재자로 이제 등장을 하죠. 이 경우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 일행들이 기호가 되며 그 기호가 지향하는 대상은 무의식 세계가 되죠. 그리고 사망은 누군가로서 해석체이자 중간 매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도 되고 거기 이제 이 누군가가 결국은 대상인 바닷속을 안내한다. 오케이? 분석을 보시면 지인들과 더불어 아내와 방문하는 곳은 대양의 바닥처럼 장식된 여러 홀을 가진 축하 행사장이다. 수족관이 구획으로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환자가 세상을 처리하는 방식 딱딱딱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제한이 분명한 거예요. 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은 거죠. 즉 통제한다는 거예요. 이건 융이 이제 설명한 내용이고요. 처음 꿈에서 공연장을 찾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꿈 자아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축하연 장소로 가고 있죠. 집단적 상황을 암시하는 축제예요. 여기 집단은 의식적인 집단 의식보다는 집단 무의식적인 거죠. 그래서 축제는 누구나 집단 무의식을 경험할 수 있는 보편성, 즉 가능성을 암시하죠. 그러니까 축하장의 바닷속 풍경은 꿈자아와 아내가 함께 지향해야 할 장소인 거예요. 어쩌면 아내도 동행이 돼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바닷속 풍경을 보고 있는 다이버처럼 보이는 인물은 꿈자아가 투사된 대상이거나 어쩌면 전체 정신이 보낸 전령, 헤르메스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탁자들은 마치 시골 장터에서 쓸만한 것들로 큰 홀에 어울리지 않게 보입니다. 시골 장터에나 어울리는 식탁, 만다라처럼 보이는데요. 그들이 앉아있는 것은 그 장소가 나는 안 어울린다기보다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보편성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 탁자가 아무나 가서 앉아, 이 캡하고 지금 캡의 이미지하고 맞아 떨어져요. 뒤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탁자인 거예요. 다른 이미지로 이제 탁자가 캡이 된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누구에게나 개방된 곳이에요. 융은 불편한 의자들이 수족관 안에 있는 상황을 융과 함께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자리가 왜, 그러니까 어떤 무의식을 탐구하는 자리에 굉장히 이 사람이 아직도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분석의 장으로 이제 융은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의식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동시에 꿈의 배경이 바다 밑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봤어요, 융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는 이 꿈을 보고 그렇게 위험하게는 안 봤잖아요. 근데 융은 위험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경계심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성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문을 열어가는데 혹시 너무 깊이 갑자기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어쩌면 이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분석가와 이제 피분석자 사이에만 느낄 수 있는 감정 같아요. 우리는 이제 꿈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잘 안 느껴져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꿈꾸니는 다이버가 되어 심해 무의식에 이르지만 아직 무엇을 축하할 것인가? 축제장에서 이건 분명하지 않아요. 전개 부분에 보면은 지금 나는 홀로 이제 혼자가 되잖아요. 아내와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융의 해석을 보면 아내가 늘 같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꿈이 같이 있지 않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홀로 높은 계단을 오르고 있어요. 나의 지긋한 부인이 나를 맞아요. 다시 말하면 아내의 이미지가 부인의 이미지로 리비도의 변환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따로 부인 따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내는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긋한 부인이 나를 맞으며 큰 방으로 안내해요. 아름답게 장식된 살롱 같은 것이죠. 방 한가운데에 분수 같은 것이 있고 벽을 따라 다른 방들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문들은 빼꼼히 열려 있고 이제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이고 영접이고 경계면서 수용하는 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방들에 매춘부들이 앉아 있는 걸 봐요. 꿈속의 매춘부와 무의식 속의 매춘부와 의식적인 매춘부는 많은 차이가 있죠. 어쩌면은 그 꿈속의 무의식적인 매춘부는 신화 속의 어떤 소위 거룩한 장녀, 신전의 장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전 장녀들 고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부인은 품위 있게 처신해요. 굉장히 거기서 품위가 있다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어찌 보면 일반 그 우리가 의식적인 차원에서 장녀라 본다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나 같은 급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부인과 장녀들의 급이. 그녀는 내가 소녀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방 끝까지 가자 X, 이제 이름이 가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X를 포함해서 소녀 몇 명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당신이 경험할 여성적 인격이 많은데 지극히 제한적인 당신한테 우선 필요한 것만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어 나는 나 자신이 불어책을 입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 이게 참 재밌어요. 이 불어책인데 단순히 불어로 된 책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불어 더하기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어가 주는 예술성,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책이 주는 지성. 그러니까 이제 감성과 지성이 같이 이제 더해지는,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장을 넘기면서 새로운 장을 읽습니다. 사파가 있고 문장은 밤은 정말 만족스러웠다라는 글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 책 자체가 안내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책 자체가 그 나이 많이 든 그 여성 같아요.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안내를 지금 합니다. 사파는 야한 축제 장면을 묘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번에는 그 나이 든 부인이 이제 그 장녀들이 있는 매춘부들이 있는 것을 안내했다면 책이 안내하고 있는 거죠. 책장 윗부분의 반원 안에 야회복 차림의 신사들과 매우 간편한 옷차림의 부인들이 카펫과 쿠션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요. 이제 마치 이제 이 사람은 제 3자가 돼서 관망자 태도로 이제 보는 거죠. 사랑을 나누는 걸. 그들 사이에 말을 탄 군인과 경찰이 꼭두각시 인연처럼 실에 매달렸어요. 굉장히 꼭두각시라고 하는 거. 양쪽 가운데 남자와 여자 사랑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굉장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형, 꼭두각시 인형처럼 힘도 없이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시들은 이 집단들 사이의 일종의 경계선 역할을 해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집단 중에서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아는 남자를 알아본다. 어찌 보면은요, 이제 신사하고 동일시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군인과 그 경찰하고도 동일시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꿈자의 이중성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우아한 모습은 신사로 지금 투사되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깽판 치고 있는 이 군인과 경찰의 모습은 자기가 이제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측면인 거죠. 어쩌면 이쪽은 알고 있고 바라는 상이 투사되어 있다면 신사는, 이쪽은 지가 알지 못하는 자기 모습이 투사된 거예요. 이제 이제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구별해 봤습니다. 복잡하죠? 한번 다 구별해 보는 거예요. 1항을 나로 봤다. 그러면 2항은 뭐죠? 내가 만나야 될 대상은 매춘부들이죠. 그럼 안내한 사람은 부인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타당성 있는 이제 구별이죠. 그죠? 그래서 모성적 이미지를 지닌 나의 지긋한 부인이 꿈자를 매춘부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꿈자가 만나야 할 대상은 매춘부들이며 에로스적, 즉 정서적 모성 원형이 그 중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엄마죠. 이제 감정 기능을 이제 불어넣어주고 활성화시키는 모성 원형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제 이 케이스를 봅시다.
야회복 차림의 신사들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1항이 이제 신사들인 거예요. 그러면 2항은 간편한 옷차림의 이제 부인들이 짝이 되겠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대상들이고, 3항은 뭐죠? 말을 탄 군인들과 경찰들이에요. 이 둘을 중재하기도 하지만 판을 깨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또 해석제 역할도 해요. 왜냐하면 방해 요소로서 장벽이라고 하는 해석제가 되는 거예요. 장벽. 일종의 장벽인 거죠. 그래서 신사들과 부인들이 즐기는 야한 축제 상황에서 말을 탄 군인들과 경찰들이 그들의 결합을 방해해요. barrier. 꿈자아가 투사된 군인들과 경찰들이 성적 분위기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경우 사망은 단순한 중간자로서 꿈자아의 모습이 투사된 대상인 거예요. 아, 내가 투사된 대상이 되는 건데 실제 이제 완벽한 어떤 원리를 제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컴플렉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꿈자아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1항을 나로 봐요. 나로 보고 가로하고 1항에 속한 그룹들, 주체군, 축제장의 신사도 나에게 들어가고 군인들과 경찰도 나로 해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이제 그 주체군에 다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전부 결국 매춘부예요. 그 매춘부고 사망에 이제 나이 든 여성이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이제 매춘부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등장한 거는 그걸 설명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신사와 이제 군인들, 경찰이 등장한 것에 불과하죠. 결국은 세 번째 항이 이제 훨씬 더 전체 흐름에 맞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다 있는데 이제 어떤 것이 더 전체 흐름에 맞아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꿈자아의 대극적인 두 측면, 신사들과 군인들로 대변된다. 나이 든 여성은 꿈자아가 매춘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자 그의 태도를 신사들과 부인들의 연합을 방해하는 군인들과 경찰로 보여주는 거야. 네가 이거야 하고 이제 말을 안 듣고 이제 무관심하니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깨우침을 비유를 둔 거죠. 하나의 비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꼭 그런 식이에요. 이게 바로 너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분석을 보면요. 높은 계단 위에 있는 아름다운 살롱 건물은 고대 신전을 연상하게 하죠. 좀 더 엘리베이션, 좀 더 발전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전으로 올라가는 그 어떤 정신의 고향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신전 중앙에 분수가 있고 벽을 따라 매춘부들이 있는 방이 있어요. 마치 고대의 그 신전 장녀를 연상하게 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신전에 있는 장녀들이 여사제 역할을 한 흔적들이 있다. 고대 바벨론에서는 여성이 결혼한 첫날 밤에 신전에 방문한 남모른 남성과 하룻밤을 지낼 의무가 있었죠.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남모른 남성 사람과의 성적 교제는 현대인에게 남성과 여성의 성적 환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꿈에서 낯선 사람과의 그 성적 결합으로 많이 드러난 이유가 인류에게는 이미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꿈자아를 매춘부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품이 있는 여성은 나이 들어 보이는 모성적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마치 엄마가 아들을 성적 체험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꿈자아가 매춘부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자 그 여성은 그가 만나야 X, 카이저를 비롯한 몇몇 소녀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적 에너지가 활발한 소녀 인격이 앞으로 등장할 아니마의 모습을 예견하게 합니다. 이젠 굉장히 소녀 모습으로 점점 활기찬 정열적인 아니마를 만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축하연 장소로 갔던 꿈자아는 이제 아내 대신에 나이 든 여성과 함께 장녀들의 방을 방문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아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여성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장녀로 나오죠. 리비도의 변환이 이어집니다. 아내가 나이 든 여성으로 나이 든 여성이 장녀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여성 이미지의 변화는 꿈자아의 성적 리비도가 친밀한 이미지에서 아내, 친밀한 이미지에서 낯선 이미지로 그리고 이브와 같은 모성적 이미지에서 헬렌과 같은 유혹자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마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춘부들이 대기하는 곳, 즉 성적 감정이 자극받고 본능적 충동이 발산될 수 있는 곳에서 꿈자아는 불어로 된 책을 읽고 있어요. 성적 충동을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로 억제하려는 시도로 봅니다. 이게
예술적 자료가 풍부한 불어책은 또한 인간의 예술적 정서적 본성을 이성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또 매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서 야한 축제 장면이 담긴 불어책 윗부분의 반원 안에는 야회복 차림의 신사숙녀들이 자유롭게 널브러져 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말을 탄 군인들과 경찰들이 실에 매달린 채 두 집단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치 공중에서 그 실로 매달아놓은 그 인형, 나무 인형 같잖아요. 피노키오처럼. 마치 꼭두각시 인형들처럼 보이는 군인들과 경찰들은 남녀 집단들의 성적 만남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엄격한 질서를 적용받는 군인들과 경찰들의 이미지는 꿈자의 일방적이고 완고한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신념을 반영하죠. 이것을 이제 융은 인습적 도덕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의 성적 감정을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남성에게 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은 그를 감성의 세계로 인도해내지 못하죠. 책 속에 등장한 성적 장면은 이성과 감성이 혼재된 환자의 불편한 상황을 암시한다고 융은 설명을 해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성적인 감정은 고대 사회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신성한 결혼을 통해서 체험되죠. 장녀들, 특히 소녀 장녀들은 순수한 여사제들로서 성의 신성을 전달하는 보편적 리비도의 상징이에요. 꿈자는 모성적 여성을 통해 여성에 대한 자연 그대로의 성적 감정을 체험하기를 요구받고 있어요. 어떤 생짜배기인 거죠. 야생적인. 현실 속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매춘부가 있는 장려구리죠. 방문은 꿈이 보상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자는 꿈속에서 장려구를 방문한 것을 아내에게 무의식적인 암시적, 암묵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융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성적인 결합이 아내하고 안 되니까 마치 이제 꿈을 꾸고 그걸 분석을 받으면서 간접적으로 이걸 아내에게 보내는 사인처럼 융이 느꼈나 봐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아내에게 보내서 나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 나도 이럴 수 있어. 하는 것을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건 이제 융이 그렇게 느낀 거죠. 그죠? 이제 분석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반전에 이제 보시면 이어서 나는 아내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죠. 이제 엘리베이션 내려갔다가 이제 밑으로 이제 하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자가 보이지 않아요. 모자를 벗어났다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모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자를 찾느라 온 곳을 뒤졌지만 허사다. 모자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 내 것이 아닌 다른 모자 그리고 이제 그 갈색 캡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자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는 어떤 모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모자는 뭐 지성의 상징이기도 하고 머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고급 지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어떤 모자냐, 모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 주는 이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없으니까 이제 다른 모자를 써. 모자를 바꿔 쓴다는 얘기는 모자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그 고귀한 신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로 중절모를 많이 쓰잖아요. 신사들은 캡을 쓴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나 쓸 수 있는 모자예요. 작은 모 같은데 캡이니까. 그러니까 좀 자기 자신을 고귀하게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팽창된 상태로 난 봤어요. 그 팽창된 상태에서 어떤 이제 좀 더 이제 보편적인 상태로 되돌아오는 겸손한 상태로 되돌아오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지 않는다. 1항은 나. 자, 2항을 뭐로 했어요? 아내로 하기가 참 힘들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상상 외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내가 나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잖아요. 그럼 아내와 내가 1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아내와 내가 찾아야 될 게 모자로 해서 모자가 2항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3항이 뭐죠? 그렇게 됐을 때 3항이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3항은 아내와 내가 공동으로 찾아야 되고 그럼 모자다.
그러면은 아내와 내가 그 만나야 될 원리는 보편적인 관계라든가 어쩌면은 고귀한 격식 있는 것이 아니라 격식 없는 관계? 이제 이것이 아마 이제 원리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와 아내가 1항이고 이제 2항이 모자라면 3항은 격식 없는 관계라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으로 운영하는 평범한 어떤 관계 원리?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내가 찾을 대상이 아니에요, 모자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될 모자인 거예요. 그 내 모자예요. 나와 아내를 같이 두면 안 돼요. 그럼 모자를 왜 찾아야 돼? 아내 때문에 찾아야 돼. 결국은. 그래서 내가 1항이 되고 2항은 아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게 모자인 거예요. alright? 이제 이렇게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분명히 볼 때는 그 나와 아내가 1항이고, 그지? 그 2항이 모자고 3항은 이제 원리를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죠. 왜냐하면 모자를 찾아야 될 거는 난 거예요, 나. 꼼자한 거예요. 아내가 아니야. 응? 결국은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많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용해보고 안 되면 또 저렇게 적용해보고 이렇게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분석 보면 홀로 계단을 올라갔던 꿈자는 이제 아내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죠. 꿈자를 축하 연회장으로 인도했던 아내는 자신을 대신해서 역할을 수행했던 나이든 여성과 창녀촌 이미지. 결국 나이든 여성과 창녀촌은 아내 역할을 대변한 거예요. 아내 이미지가 변한 거죠. 리비도의 변화인 거예요. 그게 사라지자 이제 다시 등장하죠. 그걸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안에 있는 헬렌을 보여줬고 안에 있는 엄마를 보여준 거예요. 어찌 보면. 응?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의식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그리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온 느낌이다. 꿈자가 찾는 모자는 그의 사회적 지위나 지성적 측면을 대변하죠. 자신의 모자, 즉 외모를 나타냅니다. 이건 일종의 페르소나죠. 그 자신의 모자를 찾지 못하자 어찌 보면은 내가 사회적인 인격 또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나로 했더니 안 풀리는 거죠. 오히려 어려움만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인생이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자는 이제 쓰는 시기가 간 거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쓸 만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쓸 만큼 쓴 모자는. 이제 나도 모자를 바꿔 쓰려고 하는데 어떤 모자로 바꿨을지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모자가 좋을까? 이제 아마 이제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모자를 바꿨을 거는 몸으로 느낄 텐데 어떤 모자를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이제 핸드폰에서 휴대폰에서 탁 울리면 뭐지? 이제 하고 멍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정신 차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 이제 그때 이제 혼돈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엄청 하다가. 우리 아직 바꿨을 때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이전에 썼던 모자와는 다른 모자를 쓰기로 결심을 해요. 상징적으로 드러난 게 이전과는 다른 태도가 요구되는 지금 시점이 온 거죠.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는 아내는 다른 모자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꿈자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이제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꿈자의 선택은 일견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개성화의 과정에서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증언들이 이제 주변적인 인격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말에 보면은요. 나는 밖에서 나온 다음에 모자가 어울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울을 보다가 짙은 갈색 캡을 쓰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발견해요. 짙은 갈색이라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겠죠. 보통 갈색이라면 이제 대지의 색깔, 땅의 색깔, 모성적인 색깔인데 짙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검정색,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보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1항이 나라면 2항은 아내인 거예요. 그리고 3항은 갈색 캡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와 아내 사이에는
지성적 모습을 지닌 신사의 중절모가 아닌 노동자 계급이 즐겨 쓰는 가식 없는 캡에 의해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게 될 거다. 결국은 캡이 상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관계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나와 아내를 일항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나나 낳았을 때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분석을 보면 꿈자는 자신이 선택한 모자가 어울리는지 확인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점잖고 우아하며 지성적으로 보이는 모자가 아닌 노동자들이 작업할 때 사용하는 캡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짙은 갈색의 캡 말이다. 꿈은 꿈자를 짙은 갈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그 볼품 없는 거친 그 의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굉장히 그 검정 거칠고 어떤 투박한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꿈은 꿈자를 성의 정서적 측면이 가장 원초적으로 재현되는 창녀의 모습을 통해서 성적 리비도의 세계로 인도하면서 그 길은 지성적 고고함에서 내려와 평범한 보통 사람의 정서를 경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냥 종합적으로 보면 지성과 성적 충동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체, 이게 귀여운 거예요. 그 지성과 성적 충동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이게 귀여운 거예요. 이게. 그런 그 주체는 성적 대상, 대상이 그냥 대상이 아니라 성적 대상인 거예요. 그 이제 장녀라든가 그죠? 이런. 그래서 그 대상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이항이죠. 그리고 모성 원형의 안내, 이게 이제 해석제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정서적인 체험을 하게 하고 원초적인 여성성으로 인도하는 것은 엄마인 거예요. 모성 원형인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로보로 쓰고 무의식적인 어떤 바탕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모성 원형의 안내, 즉 해석체인 거죠. 통해 무의식의 세계를 경험한 주체, 즉 자아는 팽창된 일방적 상태에서, 일방적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팽창돼요. 그게 그것을 전부로 알거든요. 그게 일방적 상태에서 평범하고도 보편적인 차원으로 내려와 진정한 아니마, 즉 이제는 그 평범하게 보이는 아내, 이전과는 달라진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자의 변형은 페르소나를 통해 드러난 아니마의 이미지가 달라진 것을 의미한다. 사실은 그 모자는 페르소나라면 아니마의 이미지가 반영된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중절모를 즐겨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아니마가 굳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회적인 체면과 이런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캡을 썼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아니마가 상당히 유연해졌다. 이제 굉장히 귀족 부인에서 시골 아줌마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캡이 외모다 아니면은 사회적이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마가 투사된 대상으로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건 아니마의 투사 대상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얘기는 융은 않았지만 내가 이제 보완한 겁니다. 오케이?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그 이제 정리해 볼까요? 1항이 이제 기호죠. 2항은 대상이고요. 3항은 해석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슬슬 잡아갑니다. 이제 기호 가로하고 주체로 해놓은 것은 심리적인 관점을 좀 염두에 둬라,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주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해석체는 이제 중간항의 성격이 있다.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보면 나와 아내와 지인들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한 통 속이에요. 나와 아내와 주변 인격들이 만나야 될 게 무의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의식적 태도에서 무의식적인 것을 이제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게 해주는 게 누군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계에 가서 나하고 매춘부들. 그지? 자아와 아니마 사이에 품이 있는 부인이 있죠. 모성원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성적 대상은 사실은 가로하고 아내 속으로는 그게 이제 중간이 현재 불어책으로 상징돼요. 불어책은 지성과 감성이 한데 있는 혼돈의 상태이기도 하고 섞여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약간 어정쩡한, 아직은 정돈되지 않은.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는 신사들로 대변됐죠. 자, 실에 매달린 군인과 경찰을 어디로 볼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왼쪽으로 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나와 부인들 사이에 있는 성적 컴플렉스로 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간항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왼쪽에 늘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불편한 성적 관계로 볼 수 있겠죠, 가운데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신사들이 나의 긍정적인 면이 투사된 자아 측면에 있다면 군인과 경찰은 컴플렉스예요, 사실은. 내 이미지가 투사된 모습이기도 하지만 컴플렉스에 투사된 이미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중간에 넣을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반전에 가면은 이제 내가 자아가 되고요. 아내가 아니마가 되고 이제 다른 모자를 찾는 거죠. 그죠? 다른 페르소나를 구하는 단계고 결말에 가서는 나와 아내 사이에 이제 캡이죠. 페르소나이기도 하고 아니마가 투사된 이제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왼쪽은 어때요? 거의 이제 처음 배경에서만 이제 아내와 내가 섞여져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나라고 하는 주체로 계속 연결돼 있죠. 그럼 대상도 어때요? 전부 여성으로 돼 있죠. 무식, 매춘부, 성적 대상, 부인들, 아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무의식적인 중재 내용들이 전부 컴플렉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모성 원형이라든가 또 안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 배치로 작용해서 1항과 2항 사이 해석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죠. 그죠?